추리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14번째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1920년에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이라는 작품이 출간된 지가 이제 최근에 100년이 됐는데, 지난 2020년이 크리스티의 데뷔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번 영화가 개봉을 그때 했으면 좀 의미를 더했을 뻔했는데 야속하게도 코로나를 피하지 못해서 벌써 2년이나 개봉이 미뤄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저번에 녹화할 때 네. 창고 영화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창고 영화가 이렇게 쌓여있다. 이것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 이 나일강의 죽음을 촬영을 마친 건 이미 2019년 말에 마쳤어요. 그리고 사실 나일강의 죽음은 1978년에 이미 영화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제인 버킨이라든지 미아 페로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작품이고,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상도 받았고요. 1974년작 오리엔트 특금 살인 사건에서는 이제 뭐 당시의 쇼 코넬이라든지 뭐 잉그리드 버드만, 안소니 퍼킨스, 당대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그 포진을 했었는데, 당시 제작비의 한 10배가 넘는 흥행 수입을 벌어들였고요. 아카데미 7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당시에 잉그리드 버드만이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이제 리메이크한 것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7년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인데요. 역시 뭐 페넬로페 크루즈, 조니 뎁, 월렘 데포, 주디 덴치, 이런 정말 특유의 초호화 캐스팅의 어떤 전통이랄까요? 계승을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제작비가 5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무려 3억 5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을 하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 영화가 처음 나오던 시기, 그때 1928년도에 크리스티 소설 원작으로 영화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따지자면 드라마나 영화 원작 책이 있으면 뭐 이게 뭐 미디어 셀러다, 스크린 셀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셀러의 이제 조상님 격이 작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만 더 아래 세대로 내려가도 이 에가사 크리스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분의 소설을 안 읽어봤어도 이분이 뭔가 추리 소설계의 이제 전설이다 하는 거는 다들 보통 아실 만큼 워낙 이 추리 미스터리 장르에서 독보적인 인물이죠. 에르큘 포아로라는 이제 대표적인 크리스티 소설 세계에서의 탐정 캐릭터, 그 놀란 감독님의 테넷에서 그 사토르 역으로 기억하실 케네스 브래너가 배우이고 감독이기도 하죠. 거의 뭐 속편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관은 다르지만 같은 캐릭터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나일강의 죽음을 이제 연장선에서 보셔도 괜찮겠어요. 자, 최근에 개봉한 나이브스 아웃도 그렇고 추리극 장르의 어떤 특유의 화려한 캐스팅은 어쩌면 관객의 눈을 좀 돌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들을 포진해놓고 약간 그 야바위하듯이. 나이브스 아웃이 성공을 거두면서 벌써 후속편 촬영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추리극이라는 게 상당히 고전 장르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에 어떤 나이브스 아웃이 개봉을 했을 때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먹히는구나, 이런 장르가. 정말 제대로 먹혀서 그런지 라이언 존슨 감독이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로 이제 스타워즈 팬들의 욕을 정말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이제 만회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었는데, 그 말씀하신 후속편의 이 판권을 넷플릭스가 사갔죠. 2편의 속편을 만드는 이 판권을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샀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거의 뭐 한 어벤져스 같은 영화 2편 찍을 데려다가 대사 하나도 안 시켜도 엄청날 거예요, 이게 또. 현대에 이런 추리극 장르가 먹히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화려한 미장센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전적인 추리 영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배경이 좀 과할 정도로 인위적이고 좀 앤티크한 느낌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들의 연기도 좀 상당히 연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좀 현실과 상극기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탐정 코난 같은 거 봐도 다 어디 저택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시공간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인지할 수 없고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이 배경을 만들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국적이고 낯선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화 속의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관객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랑 좀 분리를 시켜놓은 듯한 그런 이제 세계관을 세팅을 해서 좀 더 이 미스터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팅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는 열차, 달리는 열차 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항해하고 있는 여객선 안이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죽음에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인데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멈추면 어딘가에 정박을 하거나 정차를 하면 바깥 세상이랑 이어지는데 이제 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은 그 자체로 일종의 밀실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죠. 예. 여기에서 이 안에 탄 사람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 He accuses everyone of murder. It is a problem, I admit. 자, 참고로 이번 영화에서는 전 세계에서 단 4대만 존재하는 65mm 필름 카메라를 썼다고 하는데 일반 필름 카메라가 35mm인데 이것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의 화질과 DP감을 자랑한다고 하죠. 테넷, 덩케르크 이런 데서도 65mm 필름 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날강의 죽음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집트 현지 로케이션으로 대부분 촬영을 했고요. 네. 무슨 이제 미스터리 추리 영화가 촬영에 전 세계에 4대밖에 없는 카메라 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택한 프로덕션은 이 추리극이자 어드벤처가 될지도 모를 여정에 관객들을 더 실감나게 인도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에거스 크리스티의 두 번째 남편이 이제 고고학자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크리스티 본인도 이제 남편의 어떤 그 발굴 탐사 여정에 따라다녔다라고 하는데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의 탐정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뛰고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향하는 어떤 동선, 이 여정 자체를 다루고 있는 이 배경이 있을 것이고 로케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얼마나 실감나게 보여주느냐도 영화의 몰입도랑 직결이 될 테니까요. 네. 추리극 장르에서 서스펜스를 극대화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추리 소설에서 전제하는 굉장히 자기적인 배경 설정 가운데 하나인데 정해진 숫자의 용의자들이 정해진 동기와 기회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다시 말해서 살인범이 현장 가까이 있고 외부에 의한 범죄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닫힌 원이죠. 이 안에 있는 건데 보통 이런 방식으로 소설을 쓸 경우에 초반에 이제 용의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쭉 등장시키고 소개를 간접적으로 하죠. 그들 중 대부분이 범인으로 지목받을 수 있는 의심이 가는 정황 속에서 몰아넣은 다음에 이제 탐정이 누가 범인인지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야 해버리면 서로를 또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아닌데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갑자기 마피아 게임 생각나는데 그러면 다양한 이 사람들이 저마다 그 성격도 다르고 그 일일이 하는 것들 속에서 일종의 드라마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고 여기 태연하게 앉아있고 불과 몇 장면 전까지 이제 태연하게 이제 위스키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모든 흑막의 주범이다. 약간 그 반전도 있죠.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결국 클로즈 서클은 고립되거나 어떤 외부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신문을 하거나 용의자를 찾거나 어떤 그런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수중 단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 개입이 배제가 되고 더군다나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주어진 단서만을 가지고 추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독자가 작가와 약간 두뇌 싸움을 하는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같이 범인을 찾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황금기의 그 영미권 추리 소설에서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쓰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미권에서는 1950년대 이후로 이런 방식을 오히려 쓰는 추리 소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도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20세기의 추리물이 요즘 관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기대도 되고 약간 우려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심이 전혀 안 되는 애들? 너무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요. 범인이 아니야. 가장 중간 정도 의심되는 사람을 의심해 보시라. 이런 꿀팁을 드립니다. 네. 이 영화가 여러분을 매료시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동안 되게 긴 영화들 많이 했잖아요. 150분 뭐 이런 거. 날강의 죽음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127분입니다. 나이 드니까 이게 조절이 약간 안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I am Detective Hercule Poirot, and I will deliver your killer.